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자정을 지났습니다. 12월 9일 새벽 전해책입니다. 이제 모든 사태는 명확히 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틀 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비록 윤석열, 추미애 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어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추윤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제 결말은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입한 이상 윤석열은 사실상 해임이 결정된 것이죠. 지금 이 나라에 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추미애가 징계를 요구하고 그 추미애가 구성한 징계위에서 윤석열을 해임하는 것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는 권력에게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반항하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다른 출구 전략은 이제 없습니다. 검사징계법이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다거나 행정법원에서 뒤집어진다 해도 그건 기차가 멀리 떠난 뒤일 것입니다.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하지 않았다거나 여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한들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권력이 결정했을 때 그걸 견제하는 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맹종하는 판사, 검사, 관료들은 그들만의 대의명분으로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고 윤석열이 내민 목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겠죠. 이것이 정의이며 이것이 검찰개혁이다라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상황을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놨습니다. 놀라운 건 법률가인 문 대통령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러니까 공수처야말로 그동안 정치의 신의가 되어 날뛰던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최상의 기구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공수처장을 처음 약속한 대로 야당이 동의하는 사람으로 안치려 하지 않고 입맛대로 하려는 걸까요? 공수처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야당에게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주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던 검찰총장이 막상 권력에 칼을 대자 권력 집단 전체가 윤석열을 죽이려 들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역시 윤석열 징계가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도 하지 않았죠. 이처럼 검찰이 정치적 중립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과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할까요? 결국 공수처야말로 권력의 수력이 될 겁니다. 그때 이 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몹시 두렵습니다. 과연 그렇게 시행도 해보지 못한 공수처법을 다시 바꾸어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칩시다. 그 공수처가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공수처는 권력의 신여 독재의 도구라는 지탄을 받으며 가장 먼저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문 정부가 검찰개혁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겸손하게 국민에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문 정부는 그 반대입니다. 공수처를 기어코 입맛대로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의 말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습니다. 이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다. 그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이 윤석열 징계가 과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고 굳게 믿는 모양 같습니다. 하긴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추장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으니 겉으로는 아직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 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게 그거죠. 윤석열은 해임될 것이고 역사는 이 장면에
문 대통령의 칼이 그를 벤 것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밀명은 공개가 됐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청법 등 이른바 개혁 3법을 처리하는 역할이 민주당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대를 맸더군요. 그는 국민을 들먹였습니다.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입법하겠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솔직히 제가 실망했습니다. 그걸 어찌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는가요? 저 같은 국민은 아직도 왜 공수처를 만드는지, 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지, 왜 이 작은 나라에서 자치경찰을 두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입법을 반대하면 집요한 저항이 되는 것이고 불의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진영에 반대를 하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글쎄요, 그 거듭나는 것을 무엇으로 담보합니까?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7일만 해도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라는 비상한 수단으로 시간을 번 뒤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면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전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야당은 이번에도 무기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죠. 8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단독 처리했습니다.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안건조정위를 1시간 만에 후딱 끝낸 것이죠. 민주당은 기자들 내보낸 채 비공개로 안건조정위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 6명 중 절반인 야당목 3명 중엔 열린민주당 최강욱이 있었으니 4대2의 회의입니다. 그런 판에 무엇이 두려워서 굳이 비공개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표결은 거수 대신에 기립으로 했다고 합니다. 무슨 학예회를 한 것 같았겠군요. 레닌, 스탈린 시대에 이런 풍경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이러니까 이상하군요. 개혁안은 아닌가요? 정말 거칠 것이 없는 권력입니다. 물론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끝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했습니다. 신문을 보니 7분 45초가 걸렸다고 하는군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숨을 거두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7분 45초. 야당의 반대 토론 요구도 묵살됐고 역시 기립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방망이를 치는 걸 막으니 주먹으로 쳐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 주먹은 방망이가 됐습니다. 이제 9일 만약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늦으면 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물이 한번 흘러 천리밖 바다에 이르는 걸 일컫는 일사천리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공수부대 작전처럼 펼친 거죠. 그래서 야당의 항해가 더욱 처량해 보입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에 있는 자신들의 명패를 반납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겠죠. 그런데 여당의 폭주는 그뿐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틀 전 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겁니다.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반민주적 법안입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어찌 이런 반민주적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눈이 무서웠는지 원안에 있던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표현은 주관적 요소가 강하고 모호한 표현이라며 자진 삭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가며 성토했고 김도읍 의원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벌 법한 일이다 이러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법안 가결을 막겠다고 하지만 그건 여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히 해결되겠죠. 작년엔 쪼개기 국회까지 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허탕을 치자 대검 차장은 인권정책관실의 감찰 상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라고 했죠. 어제 대검은 감찰부의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뒤에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죠.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그러니까 이 판사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서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 말하자면 추 장관 측이 반칙을 했다가 들미를 잡힌 겁니다. 인권정책관실은 또 대검 감찰사무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 참고 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식 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성명불상자가 누굴까요?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 감찰사무과장과 검찰연구관은 이제야 감찰부장의 위 문건 확보 경위를 전혀 몰랐다며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대검 차장은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상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도 서울고검에 수사 참고 자료로 이첩하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의 지위를 회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도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조사 및 최종 보고서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결정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말하자면 윤 총장 징계 시나리오에 맞춰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이틀 전 법관회의에서 7차례나 투표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입장 표명을 하자는 안건에서 모조리 부결되는 등 그 문건이 징계 사유가 되는데 회의적이었는데 이 징계 자체가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월 24일 오후 6시 5분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전격 발표했는데 그날 오후 2시 10분쯤에 법무부에서는 추 장관과 심재철, 박은정 등 핵심 측근 4명과 유혁 감찰관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덜덜이했던 유혁 감찰관은 그 회의 때까지 징계 청구 사유도 알지 못했고 징계 청구서 초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니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 사찰 문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가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박은정 휘하의 이정화 검사는 그날 오후 2시 36분쯤에 판사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박은정에게 제출했고 오후 5시쯤엔 대검의 판사 문건 작성 관계자를 전화로 조사했습니다. 이미 3시간 전에 윤 총장 징계회부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놓고서 이 검사에게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차원으로 볼 정황이라고 신문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직권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 굳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말이 이렇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사과 주체의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다. 배현진 의원이 김종인이 무도함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굳이 뜬금포 사과를 하겠다면 두 전직 대통령보다 문재인 정권 탄생부터 사과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김종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등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조영 원내대표도 비공개 회의에서 반발했다고 하는군요. 언론에 보도된 김 위원장의 말은 제가 듣기에는 정말 괴이합니다. 이렇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 재량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더는 당을 이끌어가기 힘들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관련해 사과를 하겠다는 것은 위원장의 재량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두 전직 대통령 등에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두 전직 대통령 정부의 공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김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 정부 이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못해 4월 총선에서 이 모양이 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는 당연한 수순이고 당내에서 사과하니 마니 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합니다. 그 정도 분별력으로, 그 정도 판단력으로 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까? 지난 총선은 여당의 금권 선거에다 야당의 공식 잘못이 주요 패인이지만 그 패배를 키운 것은 황교안 대표와 바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